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입니다. 화폐 역사를 따라온 여정이 어느덧 12회차를 맞았네요. 오늘부터는 드디어 근대 유럽의 화폐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격동의 시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의 아메리카 도달은 어떻게 중세의 화폐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근대 국가와 근대 화폐를 탄생시켰을까요? 보통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잡곤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근대 화폐 제도는 아메리카 대륙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씨앗은 이미 중세 말 유럽 내부에서 너무나도 잘 작동하던 기존 질서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중세 유럽이 마주한 거대한 한계, 즉 병목 현상에서 출발해서 이걸 돌파하려던 시도가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가격혁명을 일으켜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중상주의 국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4세기와 15세기 유럽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죠. 이 시기를 흔히 암흑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장거리 교역이 활발해지던 아주 역동적인 시대였어요. 지중해와 북해를 잇는 거대한 상업 네트워크가 형성됐고, 심지어 환어음이나 장부결제 같은 오늘날의 어음이나 계좌이체와 비슷한 초기 형태의 신용기술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죠. 봉건 질서 안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급납화입니다. 이전까지 영주들은 농노에게 직접 노동을 시키거나 수확물을 거둬들였는데, 이제는 그 대신 화폐로, 그것도 고정된 액수의 지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겉보기엔 봉건제가 화폐 경제에 적응하면서 현대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변화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의 수입이 고정된 화폐 액수에 묶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화폐 가치가 흔들리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거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결제수단, 즉 금과 은의 공급이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결제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유럽은 아시아의 향신료나 비단을 사오면서 계속 금과 은을 지불했으니 귀금속은 유럽 밖으로 줄줄 새어나갔죠. 결정적으로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동방으로 가는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당시에 유럽인들이 느낀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그 돈의 흐름을 통제할 힘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셈이죠.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이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대양해 시대에 막이 오르는 거죠. 이 문제는 개별 상인이나 도시가 해결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군사력, 외교적 결단까지 필요했으니까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단 하나, 바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던 국가와 왕권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의 목표가 처음부터 미지의 대륙을 찾는 탐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바닷길을 직접 뚫는 것, 기존의 무역망을 우회해서 귀금속의 흐름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오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1488년 희망봉 말견, 1498년 인도 항로 개척은 단순한 지리적 발견이 아니라 결제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셈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1492년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 믿고 떠난 항해에서 마주친 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성공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마주친 거대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연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은혜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이 쓰나미는 중세 질서의 뿌리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이 해에 찾아옵니다. 1545년 남아메리카 포토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은광이 발견된 겁니다. 이 사건은 유럽이 100년 넘게 겪어온 결제 병목을 처음으로, 그것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아메리카의 은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유럽 경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팽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은의 유입이 낳은 현상이 바로 가격혁명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모든 물가가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품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지만 임금이나 지대 같은 고정된 수입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죠. 이 비대칭이 치명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급납파 때문에 영주들은 고정된 화폐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수입은 그대로니 봉건 귀족과 성직자 계층의 실질 소득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수백 년을 버텨온 봉건 질서의 경제적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낡은 질서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절대주의 국가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봉건 영주가 몰락하며 생긴 권력의 공백을 왕이 채웁니다. 이제 국가는 직접 화폐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상비군과 관료제를 운영하며 모든 걸 중앙에서 통제하기 시작하죠. 이 새로운 국가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늘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중상주의입니다. 이걸 단순히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아두려는 원시적인 욕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중상주의는 항상 부족한 결제 수단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고 관리하려는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훗날 이 중상주의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화폐를 진짜 부와 착각한 오류라고 호평했죠. 하지만 20세기의 케인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중상주의가 국가를 운영하려면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 경제를 돌게 하는 결제 수단과 유효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관적으로 꿰뚫어 본 현실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의 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전쟁 규모는 커지고 국가의 씀씀이는 늘어나는데 은은 다시 부족해졌죠. 이 지점에서 국가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문제는 은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은이 바닥나도 국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마침내 신용을 동원하는 근대 화폐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똑같이 돈 문제에 직면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두 나라, 왜 스페인의 은은 파산으로 끝났고 영국의 신용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